빅뱅 우주론을 할 텐데,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물질의 기원을 생각한 사람도 있는데 기에 비하면 생명의 기원은 하찮은 문제에 속한다. 그래서 오늘 얘기 중에 아마 뭐 물질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주로 이런 이야기들, 좀 아득하죠. 일단 제목을 봐서는. 추천 도서가 제 전공 학생들이 볼 만한 책들을 썼는데 오늘 좀 산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옛날에 나온 책인데 그냥 뭐 이 분야 명저입니다. 그냥 지금도 명저예요. 그래비테이션 코스몰로지고 그 와인버그가 33년생이에요. 33년생. 그럼 81세죠. 82세 한국 나이로. 근데 그 영감님이 80세 근처에 쓴 책이에요. 이게 두 번째 코스몰로지가. 제가 2007년에 인터뷰하러 갔을 때 요즘 뭐 하시냐 그래 물어보니까 책 쓴다고 바빠서 논문을 못 쓴다 그러시더라고. 2007년이면은 그때가 하여튼 뭐 70 몇 세 때인데 놀라운 분입니다. 이 책도 뭐 명저예요. 그리고 콜브 터너의 Early Universe라는 책이 있는데 얘도 뭐 그러니까 와인버그는 입자물리를 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인데 하여튼 브로드하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고, 콜브 터너는 이제 우주론 쪽으로 전문가. 그 사람이 쓴 Early Universe. 이 책도 명저예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 상대론 책 중에 이제 일반 상대론,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기본 틀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니까 일반 상대론 책 중에서 우주론을 소개한 부분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를 보면 이제 이런 게 왜 중요한지 절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초속성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좀 간단히 짚어볼 텐데, 뭐 더 궁금하신 분은 그 1학기 때 제 강의한 파트가 있어요. 일반 상대성 이론. 그게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오늘 수업에 필요한 내용만 제가 간단하게 몇 장으로 요약을 할 텐데, 우선 그 상대성 이론에서는 일단 중요한 거리를 재는 방법이에요. 거리를.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우리가 보통 아는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제곱의 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제곱의 합은 항상 일정하죠. 항상 일정하다는 게,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 있는데 리모컨의 길이를 우리가 잴 때 좌표축을 잡으면은 이게 x 성분 제곱, y 제곱 성분 제곱을 해서 더하면 그럼 길이의 제곱이 나오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돌려도, 이걸 돌리면 어떻게 돼요? 돌리면 성분은 바뀌죠. x, y 성분은 바뀌는데 제곱의 합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제곱의 합이 항상 일정한 그런 공간을 유클리드 공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기하학이 유클리드 기하학이고, 그게 한 2000년 넘게 세상을 지배해 온.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쓰면 이게 공간 성분을 제곱해서 더한 거. 공간 성분의 제곱의 합이 이게 뭔가 좌표 변화의 불변인 양이에요. 유클리드 기하학은.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민코프스키 시공간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시공간에서는 좀 다릅니다. 거리를 재는 방법이.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공간의 제곱의 합이 있는데, 이게 시공간에서는 시간 성분이 하나 더 있어서 시간 성분이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렇게 제곱의 차이로 들어가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게 일정한 겁니다. 제곱의 차이가, 공간 성분의 합과 시간 성분의 합의 차이가, 제곱의 합의 차이가 이게 4차원 불변량의 좌표를 어떻게 바꿔도.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양이 불변인 그런 시공간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게 직관적이지 않죠? 제곱의 차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일정한 어떤
그 시공간 면을 그려보면 쌍곡선이 나옵니다. 그죠? 그 시간 성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사실 직관적으로 잘 떠오르지는 않아요. 3차원에다 시간 축을 하나 더 보태는 게 사실은 직관적으로 쉽지도 않고, 공간 차원 하나 줄여서 이렇게 잘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뭐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좀 추상적인 거고, 그래서 직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변량을 이제 로렌츠 불변량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제곱의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공간 성분의 합에서 시간 성분의 제곱의 차이, 저 차이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런 공간을 민콥스키 시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거는 그래도 그러니까 얘는 유클리드 공간이 이제 확장이 된 건데 요렇게 된 거는, 이거는 그래도 이제 평평한 시공간인 경우에 요렇게 두고, 이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 매트릭이라고 하는 어떤 수학적 양을 도입해가지고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뭐 측정, 뭐 측량, 계량 이런 말 쓸 수 있는데, 그냥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쓰면 재는 거죠. 뭐 재는 거, 거리 재기입니다. 거리 재기. 그래서 플랫한 경우에, 그러니까 평평한 경우에, 그러니까 편의상 광속을 1로 두고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면 아까 봤듯이 이렇게 그 공간 성분의 합에서 시간 성분의 합을 빼면은 이 양이 불변인 양이란 말이에요. 인피니테시말한 dx, dy, dz하고 dt가 이루고 있는 시공간 4차원에서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백이지만 이게 4차원 시공간에서는 저렇게 조합을 해야 좌표 변환의 불변인 어떤 거리의 개념이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에타 뮤뉴라고 하는 인덱스가 두 개 붙은 텐서를 도입해가지고, 텐서는 벡터가 확장이 된 거예요. 벡터는 인덱스가 하나 있죠. 그게 성분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dx, 이거를 여기 이제 dx 뮤라고 쓴 거는 이게 그 성분이 4가지 있는 벡터인데, 이제 첫 번째 성분, 이거 보통 제로 컴포넌트라고 그래요. 제로 컴포넌트가 타임이고 1, 2, 3가 공간 성분인. 이런 벡터, 4벡터가 있는데, 얘는 인덱스가 이렇게 뮤 하나가 있죠. 이런 게 벡터예요. 인덱스가 있고, 그래서 성분이 있는 게, 그걸 우리가 보통 벡터라고 부르고, 근데 텐서는 뭐냐면은 성분에 다시 성분이 있는 거예요. 텐서가. 벡터가 일반화된 거고, 그럼 이거는 느낌상 이거는 뭔가 매트릭스라는 느낌이 오죠. 그죠? 인덱스가 두 개면 우리가 행렬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타 뮤뉴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이 위에 쓴 이 전개한 결과가 나오죠. 여기서 지금 이 매트릭 텐서인데, 여기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고 해서 인덱스가 반복되는 인덱스가 위아래로 있으면 이거는 그 썸메이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뮤하고 뉴에 대해서 지금 썸메이션 하는데 그 썸메이션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풀었으면 어떻게 돼? 에타 00, dx0, dx0. 그러니까 에타 00는 마이너스 1이고, dx0, dx는 dt니까 dt 제곱, 마이너스 dt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 에타 뮤뉴가 이제 1, 1, 2, 2, 3, 3인 게 다 플러스 1이고, 오프 다이아고널은 다 제로니까 뭐 dx, dy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도입하면은, 매트릭 텐서라는 걸 도입하면은 그 4차원 시공간에서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이렇게 컴팩트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매트릭 텐서가 다이아고널로 숫자로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플랫한 경우예요. 유클리드 어널리즈를 쓰면은 굽어 있지 않은 플랫한 공간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일반적으로 굽은 시공간에서는 이 매트릭이, 이걸 일반적으로 G 뮤뉴라고 이렇게 써요. 관습상 에타 뮤뉴라고 쓴 거는 플랫하다는 거고, G 뮤뉴를 쓰면은 일반적으로 플랫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제 조금 복잡해지는데, 그럼 매트릭 텐서 G 뮤뉴가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일반적으로 얘가 상수가 아니라 어떤 시공간 X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 경우가 있어요. 곧 구경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플랫하지 않다. 뭔가 공간이 굽어 있다.
표면이 굽어 있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양 중에 하나가 이제 크리스토퍼 심플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굽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 어떤 수학적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G 알파 베타가 있고 G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매트릭 텐서를 한번 미분한 걸 적당히 조합한 거죠. 여기서도 인덱스가 같은 거는 이렇게, 여기는 이제 베타가 이런 식으로 베타에 대한 서메이션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계산하려면 골치 아프죠, 이게. 지금 이게 성분이 지금 3개씩 있는데다가 이거 서메이션 해야 되니까 처음에 저거 계산하려면 인덱스 따라가느라고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구면이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리모컨을 적도에서 이렇게 북극을 올린 거하고 적도를 따라갔다가 이렇게 북극을 올린 거하고 방향이 달라지죠. 적도에서 바로 북극을 올리면 이쪽을 바라보는데 적도를 따라서 90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북극을 올리면 방향이 틀어져 있죠. 지구를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구 표면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한 바퀴 이렇게 그렇게 형성된 삼각형을 따라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면은 원래 위치랑 같지가 않아요. 그거 이제 패러렐 트랜스포트라고 하는데 원래 방향과 같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바로 이거예요. 평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평면에서 아무리 클로즈드 패스를 그려놓고 이거 가지고 왔다 갔다 해봐야 똑같은 방향,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구면 위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면 위에서 폐쇄된 경로를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처음 위치와 어긋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곡률과 곡률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주는 텐서 양이에요. 리만 텐서가. 여기서부터 이제 리치 텐서하고 리치 스케일러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반복되는 인덱스는 서메이션. 상당히 복잡하고 단계가 많지만은 결국은 미분이죠. 여기 보면 리만 텐서는 크리스토퍼 심플을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이게 결국은 매튜리 텐서를 2번 미분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테일 알 필요도 없고 저도 디테일은 잘 모릅니다, 당연히. 이걸 어떻게 배우고 하지 이런 걸. 미친 짓이지. 이런 거 배우는 거 덕후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외웠다고 뽐내는 덕후 치고 제대로 된 덕후 없어.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그 개념의 흐름만 아시면 돼. 리만 텐서가 참 중요하냐. 이거 그룹도 리치 텐서와 리치 스케일러를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조합한 게 이제 아인슈타인 텐서라는 거예요. G 뮤뉴. R 뮤뉴 마이너스 2분의 1 R. 이 R이 이제 리치 스케일러고. 그다음에 G 뮤뉴. 그러니까 사실은 포인트는 이거지. 리치 텐서인데 여기 리만 텐서에서 이제 유도된 양이고.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왔죠. 이거 가지고 만든 게 아인슈타인 중력장 방정식. 필드 이퀘이션 1915년에 11월 25일 날 25절 논문에 완성돼요. 그러니까 이 좌변을 잘 보면 좌변은 그냥 시공간에 대한 기하학적인 정보입니다. 그죠? 여기 G 뮤뉴라고 쓴 얘는 앞에서 쭉 봤지만 그냥 매트릭 텐서만 주어지면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새는 패키지가 있어서 매트릭 텐서만 쳐놓으면 다 나와요, 그냥. 일일이 손으로 계산 안 해봐요. 그러니까 얘는 좌변은 뭐냐면은 그냥 시공간의 기하학적인 정보, 그게 그냥 있는 거예요. 우변은 뭐냐면은 이 T 뮤뉴라고 쓴 게 이게 좌변은 이제 아인슈타인 텐서고 우변에 있는 T 뮤뉴가 뭐냐면 이게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는 건데 이게 시공간에 퍼져 있는 에너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G는 여기 뉴턴의 중력 강수예요. 여기 G가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은 저 결과가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중력 이론이
고전적인 극한에서는 뉴턴의 만류인력을 리프로듀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브릿지로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뉴턴 상수가. 그래서 어쨌든 이 모양을 보면은 시공간에 적당히 에너지가 퍼져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연동돼서 시공간이 적당히 굽어 있다. 그 얘기죠, 이게. 중력의 본질이 시공간이 굽은 정도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뭐 제가 아마 첫 시간에도 상대성 이론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는 이런 수식을 안 쓰고 뭐 분과 원리 뭐 이제 이런 얘기했었는데 그냥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사실. 이 방정식을 풀면은 중력에 의한 모든 효과를 다 구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은 죽어라고 거기 나오는 이상한 물리학자가 뭘 방정식을 푸니 많이 그러는데 결국 이거예요. 화면에 나오진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물리학과 우리 학교 물리학과에 가도 일반 상대성 이론이나 우주론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개설이 안 돼 있어서 물리학과 대학원을 나와도 이 방정식을 구경하기는커녕 풀기는커녕 구경할 기회조차 없을 거예요. 물리학과 대학원생이 인터스텔라를 본다고 해서 저 아저씨가 무슨 방정식을 푸는지 안 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같이 데리고 와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풀려고 했던 게 이거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표준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프리드만, 르벤트르, 로버트슨, 워커. 자,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다시 보면 이거죠. G 민유가 I 민유 2분의 R 제곱 8까지 T 민유. 저게 이제 시공간의 구조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하학적인 정보를 주는 겁니다. 쟤는 좌변은. 우변이 이제 에너지 분포를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아인슈타인이 한 게 이제 뭐라 그랬어요. 그 1학기 때 수업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수성의 그늘점 이동 성능을 하고 태양 때문에 빛이 휘어지고 이런 걸 다 계산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맞는 중력 이론이면 이거를 가지고 우주 전체 적용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 우주 전체 때려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 정말 이거는 아주 야심이 큰 거죠. 이 방정식 하나로 내가 우주에 대해서 뭔가 내가 뭐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그럼 우주에 적용하려면 우주에 대한 정보를 넣어야 돼. 좌변하고 우변에. 그죠? 우주의 시공간 구조가 어떨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얘기를 해야겠지. 근데 우주의 시공간 구조가 어떨까? 가장 눈에 띄는 내지는 가장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 게 우주가 균질하고 등방적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나 똑같다는 거지. 균질하다는 거 위치를 바꿨을 때 특별한 위치가 없다는 거고, 등방은 방향 각도죠. 각도를 바꿔봐도 어디나 똑같다는 거고. 일단 이런 그러니까 뭔가 대칭성이 높은 거예요. 저렇게 높은 대칭성을 가진 시공간 구조를 만들면 돼. 그러면 이게 그 아인슈타인 방정식 좌변을 구성할 거예요. 우변은 에너지 분포인데. 또 우리 우주에 뭔가 많은 게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뭐 제일 눈에 띄는 게 뭐 별, 더 큰 거 은하, 그죠? 은하가 있어, 은하. 그리고 빛이 있죠. 결국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쉽게 다루기 위해서 요렇게 해서 이 밀도하고 압력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이거 뭐 퍼펙트 플루이드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일종의 모델링인데 에너지 운동량 텐서가 이런 식으로 제로 컴포넌트는 밀도로 들어가고 공간 성분은 이제 그 프레셔로 들어가는. 뭐 어쨌든 굉장히 심플한 구조죠 이거는. 우주에 뭔가 에너지 밀도가 있을 텐데 에너지가 질량하고 에너지가 EMC 제곱이니까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거고 뭐 질량이든 에너지든 어쨌든 뭔가 에너지의 역할을 하는 요소들을 그걸 수학적으로 기술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술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밀도하고 압력을 가지고 이렇게 기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어쨌든 이런 세팅은 이전부터 알려졌던 거고. 그래서 뭐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 따라서 이 밀도와 압력이 뭔가 좀 다른 관계를 가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게 방정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런 다이나믹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끝났지? 그죠? 우리 우주의 시공간의 구조가 어떠해야 되고 대략적으로 그 안에 있는 에너지 문구가 뭐 저걸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자. 아주 심플하게 모델링을 하고 때려놓고 방정식을 풀면 돼. 그럼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재미있게 알 수 있어요. 우주가 균질하고 등방적이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슬런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라고 하는 그 직접 이제 우주를 보고 이게 그 은하 분포를 뭐 여러 가지 탐색하는데 은하 분포를 직접 그림을 그린 건데 전체 하늘에 20%가 30%만 지금 커브를 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 앞으로 계속 또 관측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아무튼 여기 뭔가 이렇게 구조물이 많은 게 이게 은하단, 갤럭시 클러스터 이런 게 좀 밀집되어 있는 뭐 그런 것이긴 해요. 뭐 그러니까 로컬하게 보면은 이게 균질하냐 등번제이냐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 우주 차원 스케일에서 글로벌하게 보면은 대체로 균질하고 등방적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두드러져 보이는 특별한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어디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저게 이제 뭐냐면은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주로 굉장히 확장이 된 거지. 코페르니쿠스 원리가 뭐냐면은 태양 중심설을 주장했잖아. 코페르니쿠스가. 그러면은 지구 중심설에 비해서 지구의 위치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지구 중심이 아니라 태양 중심이 되니까 지구는 태양 중심인 우주에서는 그냥 변두리인 거야, 변두리. 특별히 특징이 있거나 아주 독특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야, 지구의 위치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양도 사실은 우주의 중심은 아니었죠, 그죠? 태양도 아니고 그 개념이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우주는 어디나 똑같다는 거지. 뭔가 특별한 위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하거나 어떤 뭐 방향도 뭔가 preferred 방향이 있거나 이러지 않다는 거야. 그게 균질성 등방성이에요. 어디나 비슷하다. 관측적으로도 뭐 잘 뒷받침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우리 우주에 뭔가 방향이 있어가지고 어떤 축이 있어서 그 축을 중심으로 우주 전체가 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효과가 우리 관측 시그널에 어떤 관측 데이터에 어떤 시그널이 나기까지 그거 연구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우주를 모델링을 해서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괜찮은 가정이에요. 결국 이게 대칭성이죠. 그죠?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소트로픽 하다는 게 우리 우주가 대칭성이 높아서 어디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나. 그러면 문제가 좀 단순해져. 그래서 우리 우주가 어디나 똑같다. 대칭성이 굉장히 높다. 이거를 산수로 표현을 한 게 이게 로버트스 워퍼 매트릭이에요. 이게. 뭐 이 결과를 내리면 뭐 산수를 좀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결과만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세타 성분하고 파이 성분을 보면 이게 구변 좌표계에서 많이 보던 그런 성분이고 저기 그 레이디얼 파트의 R 쪽으로 보면 이제 뭐 분모의 1대2 KR 제곱 이런 게 들어있고 그리고 공간 성분하고 시간 성분의 결정적인 차이가 공간 성분의 오버럴하게 여기 지금 AT 제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척도 인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케일 팩터. 이게 스케일 팩터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면 공간상의 두 점이 커지는 거죠. 그죠? 이게 공간에 대한 오버럴한 스케일을 주는 거니까 스케일 팩터가 커진다는 거는 공간상의 두 점이 임의로 커지냐 작아지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나머지는 다 그냥 여기 그 R과 좌표와 관련된 변수인데
그러니까 A하고 여기 이제 K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 파라미터가 이 K 값은 공간의 공률을 결정하는 파라미터예요. K가.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게 결국 지금 우리가 G 메뉴, DXB, DXB 이거를 지금 사실 풀어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G 메뉴가 보면은 플랫한 경우하고는 다르죠. 제 때문에. 그래서 G 메뉴 텐서를 직접 써보면 성분별로 써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R 성분이 이거고 이게 세타하고 이게 파이고 그죠? 오프 다이아고날은 다 제로고. 그럼 얘가 그러니까 매트릭이 정해져 있으니까 매트릭이 정해졌다는 게 매트릭 텐서가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어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좌변은 그냥 기계적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토퍼 심벌, 리만 텐서, 리치 텐서, 리치 스케일가 다 나와요. 아인슈타인 텐서도 그냥 나와요. 기계적으로. 그런데 그 K 값이 공간에 공률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 K 값이 수학적으로는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경우. 그래서 K가 플러스 1인 경우 K가 플러스 1인 경우는 이게 구면과 같은 공간이에요. 그 구면은 이게 공률이 플러스죠. 플러스라는 게 뭐냐면은 삼각형을 그렸을 때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크다. 이게 공률이 플러스인 거예요. 그 다음에 K가 제로인 경우,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이런 말 한 장 모양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은 거. 여러분이 한 번쯤은 먹어봤을 프링글스가 이 모양이에요. 공률이. 그 다음에 K가 제로인 것이 우리가 보통 보는 이제 평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인 거. K가 다른 값을 가지면 그러면 변수를 스케일을 조정을 해가지고 이 셋 중에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K 값은 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제로냐. 거기에 따라서 공간의 공률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K 값이 로버트슨 워커 매트릭에 들어가 있는 K라는 파라미터는 공간의 공률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A라는 스케일 팩터가 있는데 그거는 공간상의 임의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한 어떤 척도를 주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양이 그 척도 인수인데 이놈이 결국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주의 사이즈라고 대충 보시면 돼요. 상대적인 사이즈 우주의. 그래서 보통 이렇게 T0라고 쓰면은 T0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의 T0가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AT0라고 하면 지금 현재 우주의 사이즈예요. 공간의 사이즈. 그럼 AT는 T0 이전에 옛날의 우주의 사이즈. 옛날의 우주 사이즈는 지구보다 작겠죠. 이 값은 1보다 커요 항상. 1보다 큰 값을 1 플러스 Z라고 놔요. 그 다음에 저 값은 뭐랑 연결이 되냐면 실제 그 빛의 멀리서 오는 빛의 파장의 비율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 Z가 레드시프트 된 정도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이 Z가 크다는 게 뭐냐면 이게 초기 우주는 보세요. 초기 우주는 우리가 결과는 사실 봐야겠지만 빅뱅 우주론에 맞다면 초기에도 우주 사이즈가 굉장히 작았겠죠? 그죠? 지금보다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면은 AT가 굉장히 작아. 그럼 이 전체 값은 굉장히 크죠, 1보다. 1보다 크니까 Z 값이 굉장히 큰 거예요. Z가 큰 거, 하이 G라고 하면 이게 얼리 유니버스예요. 현재는 이게 1이죠. 사이즈가 똑같고 현재 1이니까 G가 제로인 게 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론 하다 보니 Z 값이 많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르고 보면은 참 한 번만 잘 알고 나면은 헷갈릴 염려는 없어요. 하여튼 Z가 적세편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고 이게 크다는 게 초기 우주 0인 게 현재. 그리고 이 스케일 팩터를 가지고 이거하고 이제 허블 법칙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 스케일 팩터 AT를 현재 시점에서 T0의 현재 시점에서 뭐 현재와 가까운 어떤 과거 시점
그걸로 익스펜드를 할 수가 있죠. 테일러 전개를 하면은 여기 이제 이게 이 닷을 쓴 게 뭐냐면 시간으로 미분한 걸 닷이라고 써요. A 닷 편의상. 거의 물리에서는 뭐 우주론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물리에서는 이렇게 문자 위에 점을 찍은 게 시간에 대한 미분입니다. 이게 그 타임에 대한 데리버티브인데 그냥 테일러 전개한 거죠. 리딩 오더만 쓴 건데 요거를 지금 다시 쓰면 AT로 이거 묶어내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A분의 A 닷 이런 모양이 나오죠. A분의 A 닷. A분의 A 닷이 뭐겠어요? A 닷이 뭐야? A 닷이 시간에 대한 사이즈 변화지. 그거를 A로 나눈 거야. 어떤 사이즈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의 변화. 우주의 크기의 상대적인 변화. 그게 뭐겠어요? 그게 허블 상수예요. 이게 2주 전에 우리 수업했던 허블의 법칙 같아. 이게 허블 상수야. 그러니까 허블 상수를 은하가 멀어지는 거 거리를 재가지고 비례 상수를 허블을 놨는데 로버트슨 워커 매트릭에서는 허블 상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A 단 나누기 A. 그러겠죠. 실제로 이게 그게 맞는지를 보려면 이걸 이제 전개를 하면은 이걸 다시 쓰면은 AT 나누기 AT0 나누기 AT 이걸 이제 거꾸로 쓰면은 이게 아까 봤듯이 1 플러스 Z인데 이게 지금 1 플러스 T 마이너스 T0 S0의 인버스로 들어가죠 이게. 그죠? 나누기를 거꾸로 하는 역수로 들어가고 그럼 이거 다시 쓰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이 양이 굉장히 1보다 작다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얘랑 비교하면은 1 없어지고 Z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요. T0 빼기 T에 H0가 되고 이 시간 차이라고 하는 게 여기다 광속을 곱하면 그 거리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거리에 따른 레드시프트 정도 그 비례상수가 이제 이렇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H0는 역시 예상한 대로 허블 상수가 되는 거죠. 그죠? 멀수록 D가 클수록 적세 편의가 커진다. 그죠? 그 다음에 비례상수가 이제 허블 상수가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정의한 양이 허블 상수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RW 로버트슨 워커 매트릭이 있으면은 얘만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뭐 그냥 기계가 알아서 해줘요 사실. 크리스토퍼 심볼 이거 계산하기 이렇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힘들어서 타이핑을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이 혹시나 관심이 있으면 오늘 밤에 비가 온다는데 비 오는 금요일 밤에 별로 할 일이 없으면은 손으로 계산을 해보면서 저게 맞는지 틀리는지 산수 연습을 한번 이렇게 인덱스 따라서 좀 골치 아프게 계산해 보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슬라이드를 제가 최대한 빨리 올려놓을 테니까 보고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관심이 나세요. 취미 삼아. 그래서 하여튼 크리스토퍼 심볼 보세요. 이게 지금 인덱스 3개니까 이게 제로에 1, 1, 뭐 1에 2, 2 이런 식으로 이걸 다 계산해줘야 돼. 인덱스 쫓아가면서. 하여튼 크리스토퍼의 기호는 이렇고 이걸 가지고 이제 리치 텐서를 뭐 리만 텐서 만들 수 있고 당연히 리치 텐서, 리치 스케일러라고 할 수 있어요. 리치 텐서는 이렇게 나와. 00 컴포넌트가 이렇고 1, 1, 2, 2, 3 이제 공간 성분의 리치 텐서 3개가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다 제로야. 안 쓴 건 제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R에 0, 1, R에 1, 2, 뭐 R에 2, 3 이런 건 다 제로라는 거예요. 쓰지 않은 성분은 다 제로고 하여튼 복잡하죠. 복잡한데 어쨌든 이게 보면 이제 같은 팩터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얘는 이 양이나 이 양은 보면은 그 매트릭 텐서의 그 해당 성분에 해당하는 양으로 돼 있어요 사실. 비교적 구조가 좀 간단한 거고 여기서 또 리치 스케일러를 구하면은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번 미분한 거기 때문에 A 더블 다시 들어가요. A 더블 다. 이건 시간에 대한 2번 미분이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그 리만 텐서가 매트릭에 대한 2번 미분, 이게 미분이기 때문에 타임으로 2번 미분한 양들이 들어있어요. 당연히 1번 미분한 양들이 있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풀면 돼.
우변은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고 좌변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모든 게 다 그냥 도출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때려놓고 넣으면 결국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AT 스케일 팩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알 수 있는 거예요. K는 그냥 파라미터고 이건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플러스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제로인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관측을 해보면 셋 중에 어느 건지 알 수가 있어. 그럼 K가 정해지면은 그러면 앞에서 봤던 걸 때려 넣어가지고 때려 넣으면 결국은 뭐 이게 H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나오겠지. 이게 그러면은 저걸 풀면 어떻게 돼? 우리 우주의 사이즈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AT의 다이나믹스. 그래서 그 방정식이 프리드만 방정식이야. 러시아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프리드만.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직후에 거기에 따라서 계산해가지고 얻은 거. 두 배예요, 두 배. 이것도 여러분 뭐 디테일을 알 필요는 없는데 첫 번째 식은 보세요. A 닷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팽창 비율에 대한 거지. 팽창 비율이 그러니까 밀도와 관계가 있다. 그거예요. 첫 번째 방정식은. 두 번째 방정식은 더블 닷이 있어요. 이거는 팽창 가속도죠. 팽창 가속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한 식이에요. 두 개가. 그래서 우주가 팽창하는 정도가 밀도에 따라 정해진다. 첫 번째 방정식은. 맞아요? 산수 디테일을 알려고 하지만 알 필요도 없고 방정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아시면 돼요. 프리드만 방정식이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푼 건데 로우트스 워커 매트리얼을 가지고 푼 건데 풀어보니까 이 AT에 대한 두 가지 식을 얻었어. 하나는 뭐냐면 그냥 타임 데리버티브고 나머지 하나는 시간 이개미분이야.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주가 이 AT가 그 스케일, 공간의 스케일을 주는 양인데 그것의 시간에 따른 변화, 팽창하는 정도. 근데 그 놈이 여기 이제 로 밀도에 관계 있다. 나머지 다 함수고. 그 다음에 이거 허블 상수라지. 그 다음에 이 가속하는 정도. 우주가 이게 두 번 미분이니까 이게 가속하는 거지. 우주 사이즈 가속하는 정도가 밀도와 압력에 따라 정해진다. 그 얘기예요. 저 두 개를 프리드만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우주를 설명하는 게 프리드만 로메투스 워커 코스몰로지고 그게 스탠다드 코스몰로지예요. 지금 21세기에도 과학자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기본 틀이 이거야. 이거 가지고 다 해요. 그래서 모든 우주론 책을 보면 이거부터 해. 프리드만 방정식 가지고 다 시작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방정식이지. 우리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방정식이니까 이거나 좀 정성 들여서 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이게 프리드만 방정식을 다시 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팽창하는 비율이 이 제곱이 밀도에 대략 비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뭐였어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밀도 플러스 뭐 3p 이 정도다. 카페 비례상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사실은. 여러분이 방정식의 핵심을 이해할 때는 중요한 변수들 사이 상관관계만 보면 돼. 첫 번째 식은 이거는 그럴듯하죠. 이게 무슨 얘기야? 밀도가 크면 팽창이 빨라진다는 거잖아. 밀도가 언제 커요? 옛날에 밀도가 높았겠지. 지금은 공간이 팽창했으니까 초기 우주의 폭발 초기에 밀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 빨리 팽창했다 이거예요. 팽창 속도가 빨랐어. 그러다 팽창이 많이 되면 밀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팽창하는 정도가 약해졌다. 그리고 가속하는 정도는 이제 뭐 밀도와 압력에 좀 복잡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제 이거도 나중에 저놈이 이제 가속 팽창을 설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팽창 속도와 팽창 가속도 그 두 가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게 프리드만 방정식입니다. 자, 그런데 요 두 방정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P하고 로우가 있었는데 우변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W로라고 써가지고 이 둘 사이의 관계실 가지고 그 에너지 분포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선 매터,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우주로 난 사람들이 더스트라고 부르는데 얘는 압력이 없죠. 밀도는 있고, 그러니까 별, 갤럭시 이런 거, 돌덩이 같은 거 프레셔 없잖아. 프레셔가 없으니까 프레셔가 제로인 거고 그냥 W가 제로인 거고 이런 거 매터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또 우주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다 그래서 빛이 있다 그랬지. 빛. 태초에 빛이 있었잖아. 빛은 뭐냐면은 3분의 1이에요. 이것이. 이거는 상대론적 효과 때문에 그래. 상대론적 효과 때문에 포톤이 가지는 광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밀도의 3분의 1로 들어가. 프레셔가 난제로이고 3분의 1이다. 이게 레디에이션이 그냥 빛이에요. 빛. 이 W가 제로인 게 보통 물질이고 3분의 1인 게 그냥 빛인 거고, 얘가 갤럭시고 얘가 그냥 빛인 거고. 근데 특이하게 어떤 게 있냐면 이동이 마이너스 이런 게 있어. 수학적으로 P가 프레셔가 밀도의 마이너스의 정비라는 놈인데 이게 그 공간 자체에 가지는 진공 에너지가 이런 독특한 성질을 가져요. 얘는 곧 보게 될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이제 이런 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밀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프리드만 방정식을 조합을 하면 이 두 개를 잘 조합을 하면 얘를 이제 넘겼으면 A 제곱을 넘겼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양변을 T로 미분해서 얘랑 얽어 보겠다는 거지. 두 번째 식이랑 T로 미분 그 더블 다시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T로 미분해서 여기 이제 그 A 더블 닷을 여기다 이제 때려 넣으면은 그러면 어떤 방정식을 얻냐면 로 닷에 대한 정보를 얻어요. 로 닷. 그러니까 밀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 그래서 그 결과를 써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밀도 시간에 대한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A분의 A 다시 허블 상수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이게 결국 뭐냐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프리드만 방정식 얻기 전에 아인슈타인 방정식 풀기 그 전 상태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은 이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어요. 사실은 바로 얻을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를 얻을 수 있고 이거도 사실은 뭐 디테일한 과정을 쓰기 이게 여러분 따라가 보면 그냥 고등학생들 한 산수야 산수.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제 뭐 이게 뭐야 뭐 헷갈리겠지만 나중에 시간 날 때 여러분이 슬라이드 보고 다 따라가 보면은 그냥 아주 쉬운 계산이고 이걸 쉽게 얻을 수 있어. 이 결과를 왜 썼느냐? 지금 로 다시 밀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쉽게 이 방정식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양변을 로를 넣으면 로분의 로 다시 되고 이게 결국 로그잖아, 로그. 그죠? 우변에는 A분의 A 다시 있는데 이건 DT를 날려버리면 로분의 D로가 되고 A분의 D가 되니까 이건 결국 로그죠, 로그. 로분의 D로 A분의 D에 이건 다 로그야, 로그. 로그니까 여기 개수로 있는 3의 1 플러스 W가 이게 지금 지수로 올라가요, 지수로. 밀도가 스케일 팩터의 지수 함수로 비례하는데 마이너스 지수 함수로 비례하는데 그게 이제 W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 정도 미반은 푸시죠? 어? 로분의 D로가 로그라는 거는 뭐 이거는 아니 그것만 알면 이거는 그냥 결과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더스트인 경우에 W가 제로인 경우 압력이 없는 경우에는 밀도가 A의 마이너스 3승에 비례. 이거는 잘하는 결과죠. 어?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가 A의 공간의 세제곱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의 마이너스 3승으로 비례할 거야. 이게 그러니까 A가 사실 정확하게 공간이 아니라 공간의 상대적인 크기긴 한데 어쨌든 공간 사이즈에 대한 정보니까 더스트인 경우에는 밀도가 공간 팩터의 마이너스 3승으로 비례할 거다라는 거 이거는 풀어보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인데
실제 해보니까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제 레디에이션의 경우 W가 3분의 1인 경우 그때는 이게 A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그죠? 여기 때려놓으면 W가 3분의 4승이지.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레디에이션이 많으면. 그러니까 빛으로 가득 차, 초기 우주에는 갤럭시가 생기기 전에는 우주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 아니야. 그때는 공간이 밀도가 떨어지는 정도가 마이너스 4승이었다는 거예요. 초기 우주에. 그러다가 뭐 갤럭시가 많이 생기면 빛보다 갤럭시가 많아졌겠죠. 그런 순간이 있었겠지. 그때는 마이너스 3승으로 밀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세한 경우를 레디에이션 도미네이트드라 그러고, 이게 우세한 경우를 매터 도미네이트드라 그래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경우가 하나 있죠. W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상수가 돼요. 상수. 이것도 쉽게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이거 공간 자체가 가지는 에너지 밀도라는 거예요. 공간 자체가 가지는. 그러니까 팽창을 아무리 해도,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공간 자체가 가지는 에너지 밀도 변화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맥시멈 에너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면 이게 이 스케일에 따라서 밀도가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공간 자체가 가지는 어떤 에너지 밀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그 프리드만 방정식으로 돌아가가지고 이 임계 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공률이 0인 공간을 만드는 밀도예요. 자, 이게 프리드만 첫 번째 방정식인데, 이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봐. 우리 우주에 밀도가 되게 많아. 팽창을 하고 있는데 밀도가 되게 많은데 무지하게 많으면 어떻게 됐어? 이게 팽창하다가 중력이 아주 팽창을 이겨가지고 다 끌어당기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공간의 공률이 플러스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죠. 팽창을 많이 못하고 마치 이제 공을 지구에서 던지는데 세게 던지지 않으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력이 팽창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가지고 질량이 많으면, 우주 안에 퍼져있는 에너지가 많으면은 팽창한 놈들을 땡기고, 그러니까 공간을 그런 식으로 땡기는 거지. 그래서 공간의 구조가 플러스의 공률을 가진 구면과 같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중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 밀도가 낮으면 팽창하는 걸 막지를 못하고, 그때는 뭔가 이렇게 프링글스 같은 모양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적당히 중력이 적당하면은 그러면은 아주 교묘한 값을 가지면 이게 이렇게 평평한 어떤 그 기하를 가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 우주의 밀도, 에너지 밀도가 적절해서 공률이 제로인 공간을 만드는 그 밀도, 그 크리티컬한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그래요. 크리티컬 덴시티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냐면 K가 0인 케이스지. K가 플러스 1, 제로, 마이너스 세 가지 값을 가지는데 K를 제로로 만들어서 공간 공률을 제로로 만드는 그 임계가 되는 그 아주 크리티컬한 밀도, 그걸 임계 밀도라고 해요. 그럼 이거 풀면 되죠, 로는. 그죠? 크리티컬 덴시티 로 C는 880에서 3H 제곱이에요. 이게 지금 허블 상수니까. 그러면 이거 뉴턴 상수고, H는 허블 상수 관측값이 있죠, 우리가 아는 거. 메가파섹에 70km. 때려넣으면 이게 대충 이렇게 돼요. 밀도가 어느 정도냐면 세제곱미터당 10의 마이너스 27승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과 가까운 물리량이 뭐가 있어요? 혹시 아는 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물리학과 학생. 양성자 질량. 양성자 질량. 양성자 질량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7승 킬로그램. 1.67. 1.67이면 이게 양성자가 몇 개예요? 양성자 6개. 세제곱미터의 가로 세로 높이 1m인 공간에 양성자가 하나씩 있으면 그게 크리티컬 덴시티예요. 그 정도만 있으면 우주가 플랫해. 그거보다 많으면 플러스 공률이고 적으면 마이너스 공률이에요. 그래서 요 그때가 되는 게 제로가 되는 게 크리티컬 덴시티고, 이게 이 정도 돼요. 세제곱미터당 양성자 6개.
그러면 실제 우리 우주가 어떤지 이거는 그냥 산수로 구한 거고 실제 우리 우주의 덴시티가 어떤지는 모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리티컬 덴시티에 대해서 실제 우리 밀도가 뭐냐 그 상대 밀도를 이제 라지 오메가로 써요 보통. 그럼 라지 오메가는 1보다 크든지 1이든지 1보다 작든지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상대 밀도 라지 오메가를 가지고 우주의 모양을 결정을 할 수가 있어. 이거를 다시 쓰면 이게 지금 로를 라지 오메가로 바꿔치기 할 수가 있죠. 크리티컬 덴시티를 써가지고 그러면 라지 오메가 이런 식으로 돼. 이런 식으로 되면 보면 K는 제로 1 마이너스 1이잖아. K가 제로이면 오메가 플러스 1이고 K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죠. 오메가가 1보다 작다는 게 뭐야? 크리티컬 덴시티보다 작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음의 공률이 되는 거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K가 플러스면 오메가가 1보다 큰 게 되고 그 얘기는 뭐냐면 크리티컬 덴시티보다 우리 우주의 실제 덴시티가 더 많다는 거야. 그럼 중력이 도미넌트하니까 공률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 그래서 이걸 지금 한 말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실제 우리 우주의 밀도가 크리티컬 덴시티보다 작으면 작다는 건 오메가가 1보다 작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메가 상대 밀도니까. 그러면 오메가 1보다 작다는 K가 음수란 얘기야. K가 음수는 아까 로버트스 워커 매트릭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이게 음의 공률 프링글스 우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적당하게 크리티컬 덴시티면 오메가 1이고 이건 K가 제로인 플랫한 우주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놈이 크면 오메가 1보다 크고 공률이 플러스 1이 되는 게 셋 중에 하나예요. 우리 우주의 모양을 셋 중에 하나로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덴시티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밀도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게 프리드만 방정식 첫 번째 방정식이죠. 요거를 이 로를 아까 봤지만 그 W 값에 따라서 백큐엄 에너지 W가 마이너스 1인 거, 그 다음에 매터 W가 제로인 거,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W 3분의 1인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 세 가지로 나눠 쓸 수가 있죠 밀도를. 밀도를 세 가지로 나눠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요 밀도를 이거를 그러니까 이 오메가를 써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크리티컬 덴시티를 써가지고 상대적인 비율로. 그럼 우리가 봤듯이 로 백큐엄은 항상 상수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값에 대해서 그리고 매터는 뭐라 그랬어요? A의 마이너스 3승에 비례한다 그랬지. 레디에이션 A의 마이너스 4승이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값에 비해서 어떤 식으로 A에 따라 스케일링 하느냐가 지금 이게 다 산수로 정해져. A의 마이너스 3승이 마이너스 4승이냐. 그럼 이걸 여기다 다 때려 넣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허블 상수를 이거는 이제 이미에티에서의 허블 상수고 이 제로는 지금 현재 허블 상수. 지금 현재에 비해서 옛날의 허블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다시 쓰면은 x라는 변수를 도입해가지고 다시 쓰면은 이렇게. 이게 그냥 산수예요. 디테일을 여러분 따라가면 돼.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진공 에너지, 그러니까 백큐엄 에너지, 그다음 매터, 그다음에 레디에이션. 그 각 요소들이 이 바꿔치기한 변수에 따라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4승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이 달라진다는 거지. 요것들이 결국 뭐예요? 요게 우주를 구성하는 매터의 그러니까 덴시티의 종류고 거기에 따라서 팽창 비율이 달라진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 값은 이제 공률에 의한 효과. K 값이 있고 공률의 효과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오메가 K라고. 여기까지는 하나, 둘, 셋, 네 가지를 가지고 팽창하는 정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우주의 날을 정확하게 우리가 2주 전에 할 때는 그냥 허블 상수 역수만 취했죠. 그래서 130억 년 나왔잖아. 이제는 디테일하게 구할 수가 있어. 앞에서 봤듯이 허블 상수가 우주를 구성하는 매터 덴시티 종류에 따라서 이 팽창하는 비율이 다른 것을 다 때려넣었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허블 상수 값이 지금 이건데 이거 약간 조작을 하면 산수 좀 조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변수를 바꿔가지고.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이 DT 여기 있는 DT를 적분하면 시간이 나오지. 그게 우주의 H겠죠. 우주의 나이 여기 DT를 적분하면. 그래서 근데 지금 H 값이 지금 우리가 이거 적분하고 싶은 거예요. 우주의 나이를 알기 위해서.
타임 적분하면 나이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적분하려 보니까 지금 이게 허블 상수 역수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x분의 dx는 없이 했죠. 적분을 안 하고 그냥 다 평균해서 h분의 1 해가지고 136년 나왔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잖아요. 중간 분모를. 그게 x분의 dx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h 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거를 다 때려 넣으면 이렇게 돼. 이게 우주에 나요. 정확하게. 적분하는 거. x분의 dx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백큐um 에너지, 이게 메터 x 3승이고 레디에이션 마이너스 4승이고 이건 이제 공률의 이야기. 그럼 우리가 이거 정확한 우주의 나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현재의 상대적인 백큐um 에너지의 밀도, 그죠? 현재의 메터의 상대적인 밀도야. 현재 레디에이션의 밀도, 현재 공률. 이거만 알면은 이 숫자만 알면 그러면 이 적분은 그냥 산수잖아. 그럼 우주의 나이가 나와요. 우주의 나이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빅뱅 이후에 적세 편의가 Z가 될 때까지. 현재는 Z가 제로니까 현재 나이를 알고 싶으면 이게 Z가 제로니까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이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주의 사이즈도 알 수가 있어요. 비슷하게. 여기서 t가 0일 때 출발한 빛이 그 현재 우리에 도달했다면 그 빛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었을까 과거에. 그게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의 사이즈가 되는데, 요거도 뭐 이제 약간 수학적인 트릭을 쓰면은 그 거리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적분한 값에 스케일 팩터를 곱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수를 적당히 이제 바꾸는 과정인데, 변수를 그래서 잘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변수를 막 바꾸면 이게 다 고등학교 산수예요. 변수를 다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앞에서 봤던 거하고 다르게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때는 이게 x분의 dx를 적분한 거예요. h분의 1/h하고 x분의 dx를 곱한 건데, 거리를 계산할 때는 이게 x제곱분의 dx가 들어가요. 이 차이가 있어. 이게 스케일 팩터 하나 더 들어간 차이예요. 여기 a가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x제곱이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똑같이 아까 그 허블 상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한 값이 있었죠. 이걸 때려 넣으면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사이즈 이런 식으로 정해져요. a하고 다른 점은 이게 x제곱이 들어가 있다. 그럼 실제 우리가 이것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거만 알면 되지. 이게 개수에 들어가 있는 그 각각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비율만 알면은 우주의 나이하고 우주의 크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선 제일 쉬운 것부터. 이 공률이 얼마냐? K가 제로냐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냐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지. 그런데 하여튼 밀도가 프리드만 FLRW 우주에서는 밀도가 기하를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플랑크 위성이에요. 이게 애니메이션 만든 건데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을 하는 거야. 우주 배경 복사가 그러니까 빛의 온도 차를 이제 재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게 공률에 따라서, 공간의 공률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평평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얼룩 무늬가 나타나고, 플러스 공률일 때는 얼룩 무늬가 이런 식으로 되고, 마이너스 공률일 때는 얼룩 무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픈이냐 플래시냐 클로즈냐 셋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우주를 보고 얼룩 무늬를 패턴을 봐서 이 셋 중에 어느 거랑 비슷한지 맞춰보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K 값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한 가지, 이건 이제 우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남극에서 풍선 띄워가지고 본 건데, 이게 방금 얘기했던 그거예요. 플랫하냐 플러스 공률이냐 마이너스 공률에 따라서 얼룩 무늬 패턴이 다른데, 자, 실제 관측한 게 셋 중에 뭘 것 같아? 플러스 1이다. 플러스 1 한 분,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1이다. 제로가 많고 나머지는 뭐예요? 셋 중에 하나니까. 자, 붕어랭이 실제 보고 이거예요. 셋 중에 뭐야 이게? 플랫하지, 플랫. 평평해요, 우리 우주.
K가 제로입니다. K가 제로. 그래서 이 셋 중에 요거만 남아요. K가 제로입니다. 평평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우주의 밀도를 그냥 알게 돼버렸어요. 크리티컬 덴시티가 된 거야. 우리 우주의 밀도가. 그래서 W맵에 이 실제 그 위성 올려가지고 아까는 풍선이었고 위성 올려서 W맵이라는 위성이 7년간 관측한 거에 다른 결과를 조합한 게 이 오메가 값이 얼마냐면 이렇게 나요 지금. 이게 지금 프리시전 코스몰로지가 이런 거예요. 지금 플레타 정도를 봐 지금 1.00 이렇게 내려가요. 오차를 보세요. 플랑크, 작년에 플랑크가 2013년 처음 데이터 공개했을 때 그 결과가 이거야. 조금 나쁜데 다른 결과들하고 조합하면 이렇게 떨어져 지금. 이게 작년 3월 결과예요. 1000분의 5 정도 수준에서 우리 우주는 평평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아 이거 습관적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우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2주 전에 우리가 소개팅할 때 몰랐던 정보 중에 질량이 없었죠. 그래서 근데 우리 우주가 플랫하기 때문에 질량 알아버렸어요. 그냥 크리티컬 덴시티야. 우리 우주는 그냥 1세제곱미터에 양성자 하나 있는 정도, 6개 있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우주지. 그래서 우리 우주는 거의 비어 있는데 크리티컬 덴시티 이거는 그냥 계산량이죠, 그죠? 근데 이게 관측해 보니까 이게 실제 우리 우주 밀도가 이거야. 크리티컬한 양이야. 1000분의 5의 정밀도로. 원래 이건 아마 허블 상술 대략 70으로 아마 넣어서 계산하실 때 뭐 아주 정확한 값을 넣어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대략 6개 정도 세제곱미터다. 그런데 실제 이 중에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아는 물질은 이 중에 4%에서 5%밖에 안 돼요. 실제 양성자나 중성자는 이 중에서 4% 내지 5%야. 4%라고 보면은 양성자 0.24개, 0.24개. 그러니까 이거를 4배를 하면은 4세제곱미터의 양성자 한 개예요. 4세제곱미터가 어느 정도냐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1.6m면은 세제곱하면은 대략 4 정도 나와. 우리 우주는 이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1.6m 양성자 하나 있는 소리야, 평균적으로. 상상이 안 되죠? 여기는 지금 얼마나 많은 양성자가 있는 거야. 제 몸무게를 100kg를 하고 택도 안 되지만 100kg이라면 양성자 몇 개예요? 100kg하고 양성자 하나가 10의 마이너스 27kg이니까 대략 10의 29승계의 양성자가 있는 거잖아, 내 몸에만. 지금 가로 세로 높이 1m에. 그럼 여러분까지 다 해봐요. 여기는 무시하게 밀도가 높은 거야, 우주 평균에 비해서.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주의 대부분은 비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평균에서 정도니까. 그죠? 쉬었다가 계속 하시죠.